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위근호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위근호 전쟁은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안 나올 것 같긴 하는데 뭐 2, 3년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339페이지 볼게요. 자, 16세기 전반기 때 프랑스와 1세 시대에 앞서 설명한 같이 합스부르크 왕실과 격렬한 대립의 시기인 동시에 절대 왕정이 성립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르네상스가 꽃핀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거친 합스부르크의 대립을 카토 캄브리지아 조약을 일단 지은 후에 얼마 안 가서 프랑스의 위근호 전쟁으로 알려진 격심한 종교 전쟁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위그너 전쟁의 이제 약간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일단 이게 전반적인 사건의 개요 같은 것들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양사 계도는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요 가정들 요런 것들 이제 좀 한번 요걸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공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래에 사용자가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제시합니다. 위그노 전쟁, 종교 갈등이 프랑스를 뒤흔들다. 위그노 전쟁,은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약 36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 간의 종교적 갈등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권력 투쟁으로 번진 복합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으며 발루아 왕조의 종식과 부르봉 왕조의 개막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6세기 유럽을 휩쓴 종교개혁의 물결은 프랑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칼뱅의 사상을 따르는 개신교도, 즉 위그노의 수가 점차 증가하며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내에서 종교적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교적 갈등이었지만 귀족 가문 간의 권력 다툼이 이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대귀족들의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특히 가톨릭 세력을 이끌던 기지 가문과 위그노 세력을 대표하던 부르봉 가문 및 콜리니 가문의 대립이 전쟁의 핵심적인 정치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1559년 국왕 앙리 2세가 마상창 시합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연이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자 섭정을 맡은 모후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가톨릭과 위그노 세력 사이에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정치적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주요 전개 과정과 참상 위그노 전쟁은 총 8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을 연 사건은 1962년 3월 1일 기즈 공작이 바스에서 예배 중이던 위그노들을 학살한 바시 학살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양측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전쟁 기간 중 가장 참혹했던 사건은 1572년 8월 24일에 발생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입니다. 위그노 지도자인 나바레의 앙리, 훗날 앙리와 공주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파리에 모여든 위그노들을 가톨릭 세력이 무참히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학살은 파리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전역으로 번졌으며 수만 명의 위그노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그노들의 저항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전쟁을 한층 더 격화시켰습니다. 이 학살의 배후에는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기즈 가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앙리의 전쟁 1585년, 1589년 전쟁의 마지막 단계는 새앙리의 전쟁 War of the Three Henries로 불립니다. 이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세 명의 앙리가 벌인 치열한 다툼이었습니다. 앙리 3세, 프랑스의 국왕 콰켄바르트, 구왕조, 앙리 드 기즈, 가톨릭 동맹의 수장, 앙리 드 나바르, 위그노 세력의 지도자. 처음에는 앙리 3세와 앙리 드 기즈가 연합하여 앙리 드 나바르를 공격했으나 파리에서 세력이 커진 앙리 드 기즈가 왕권을 위협하자 앙리 3세는 그를 암살합니다. 이에 분노한 가톨릭 세력은 앙리 3세마저 암살하였고 발루아 왕조의 혈통은 끊기게 됩니다. 법적 계승자였던 앙리 드 나바르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전쟁의 종결. 낭트 칙령 위그노였던 앙리 드 나바르는 파리를 장악하고 프랑스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 파리는 미사를 드릴 가치가 있다. Paris for bien은 유명한 말을 남기며 1593년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앙리 4세로 즉위하여 부르봉 왕조를 열었습니다. 앙리 4세는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 1598년 낭트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은 가톨릭을 프랑스의 국교로 인정하면서도 위그노에게 제한적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로써 36년간 프랑스를 괴롭혔던 위그노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그노 전쟁의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서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프랑스 이 칼빈 계통의 신교들을 위그노는 중남부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사 그 보면 중세 시대 때 프랑스의 그 알비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부 프랑스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남부 프랑스가 알비파 같은 이단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 문화적 분위기도 이제 이런 이제 칼뱅을 교리를 금방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래서 있고 사회적으로는 상인이나 수공업자 등 신흥 계층만이 아니라 귀족 사회도 위근호가 젖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근호 전쟁은 신구교도 간의 대립이 축이지만 귀족 간의 세력 다툼, 귀족과 왕권 간의 대립, 이 왕위 계승 문제가 얽혀서 그 장기간 복잡한 양상이 진행되었고, 자, 여기에서 왕위 계승 문제는 앞에서 이제 그 제미니아에서 이제 읽었듯이 세 명의 앙리 간의 이제 싸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 문제고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또 뭐냐면 국제적 양상을 또 띠게 돼요. 그 에스파냐가 카톨릭을 원조하면서 국제 분쟁을 이제 양상까지 가미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이게 그 위그너 전쟁이 왜 실시되는가 그 계기가 된 사건들 얘기를 안 했어. 이게 쏙 빼놓고 곧바로 성 베드로돔의 대학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중간에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겠죠. 이 전쟁이 이제 시작돼. 그 위그너 전쟁이 시작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 1562년에 일어난 그 뭐냐면 그 바시 대학살 사건이 있어요. 요거는 서양사 강좌에 적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여기 말하는데 1562년에 기즈 가문의 계엄과 시아 군사들이 그 뭐냐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소도시 바시에 신교도 집회에 난입을 해요. 그래갖고 74명을 학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뭐냐면 계속 한 세대 거쳐가지고 프랑스 정교가 계속 이제 위그너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중간에 잠깐 후전을 맺고 있다가 이때 이제 뭐 이렇게 후전의 이제 그 성과로서 결혼 같은 이제 그 뭐냐 그 전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터진 게 뭐냐면 성 바르토롬의 학살 사건이죠.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그렇지만 그 전에 바시 대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이제 한번 찾아서 좀 봤습니다. 자, 이 바시학살은 1562년 일어났고 위근호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카톨릭 강경파 수장이었던 사람이 앞에서 말한 프랑스 기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영지 쌍파뉴 지역의 바시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헛간에 수백 명의 위근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주공작은 이를 문제 삼았고 결 10일 끝에 이 무력 충돌이 번지게 되었고요. 그때 군인들이 이제 비무장 상태의 위근호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수십 명을 살해하고 100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는데 서양사 강자에서는 74명을 학살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명수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하나 이제 그 기록을 보고 이제 얘기한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바시 학살 소식이 다 알려지니까 프랑스군의 위군어들이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생제르문 칙령을 통해서 약간 진정이 됐어요. 예. 자, 아니, 생제르문 칙령이 아니라 잠깐 그 전에도 이제 좀 그 충돌이 있어갖고 생제르문 칙령을 이제 공포를 했는데 그때 잠깐 이제 뭐냐면 전쟁을 멈췄다가 그 위군을 이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불붙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위그너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요 내용을 이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이제 제가 관련된 사료를 좀 봤거든요. 그 밑에 바시 관련된 사료인데, 아이고, 음, 이게 많지 않네. 도중에 날아갔는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또 성 베르트로메의 대학살이죠. 자, 요것도 설명도 서기에는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요걸 보고 한번 읽고 나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서기 부분을. 자, 요게 이제 성 베르트로메 측의 대학살인데 앞에 이제 바시 대학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확대됐죠. 예. 그리고 나서 잠깐 이제 또 타협한다고 해서 이제 후전을 맺고 그 타협의 증거로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거야. 보면 자 그래도 바시학살 이후에 10년간 전쟁과 평화가 반복된 상황에서 그 당시 양측의 하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략전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카톨릭 신자였던 국왕 샤르 9세의 동생 마르그리트라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리고 위구르 세력의 수장이었던 나바랑 알리 이게 훗날 아니 사세죠. 이때 이제 결혼시켜서 서로 간에 하해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위구르 지도자가 귀족들이 파리에 모이게 되죠. 자, 그때 이제 결혼식 마침 끝난 며칠 뒤에 그 당시 위구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이제 그 코로니 제도 있었나 봐요. 코로니 제도가 암살 시도로 이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됐고, 그래서 위구르들이 이에 격분해 보복을 준비하니까 그때 위기를 느꼈던 사르구스의 어머니였던 그 메디친스가 있어요. 메디친가 그에서 온 이탈리아 여자거든요. 그 카톨릭 강경파들이 선제 공격을 원래 카톨릭 메디친스는 좀 약간 중립파였어요. 그래갖고 그 앞에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날 때 바시 대학살 이전에 그 앞에 이제 생제르몬 칙령 같은 것도 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좀 약간 하해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성 베르토노모 뭐냐면 추계 사건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 딸 이제 결혼시킬 때까지 해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 메디신스가 갑자기 이제 돌변해 갖고 카톨릭 그 강력하게 손을 잡게 된 거야. 그러면서 1572년 8월 24일 날 성 베르트로모 추기에 기해서 이때 이제 베르트로마라는 그 뭐냐면 성이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그 기념하는 그 날에 교회 종소의 신호도 이제 학살이 시작됐고요. 그 코넬 제도가 가장 먼저 사회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파리 시대에 있는 이제 의균노 집들 공격해갖고 다 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파리에서 수천 명, 또 프랑스 전역에 수만 명의 위군노들이 죽었고, 그 당시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유럽의 다른 개신교 국가들도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줬죠. 예. 그런데 이제 이에 고향 그레고리 13세는 이거 잘 됐네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축하 기도도 올리고 좀 상식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성 베르토로모 축의 대학살 사건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이제 그럼 넘어가서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 사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서계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전쟁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1572년 8월 23일부터 24일 세배에 거쳐서 때마치 위구노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나바르 왕 알리의 왕매와 그 뭐냐면 왕매 이름이 이제 그 앞에 잠깐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누구야? 이름 그 당시에 이제 어그 카트리 메디시스의 딸이죠. 딸이니까 마르그리트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도 카톨릭 교도이긴 하고 근데 그 이 사람이 좀 견훤을 이제 뭐 나바 알리하고 좀 약간 그 견훤을 싫어했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따로. 근데 엄마가 이제 계속 하라고 하니까 종교 화합을 통해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결혼했어요. 근데 그렇게 종교 화합을 주장했던 그 엄마가 갑자기 핑 들어가지고 성 베르트노모 대학살 일으키니까 당황했겠죠. 근데 그 뭐냐면 이 그 부인이 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자신이 카톨릭이고 싫어하는 뭐냐면 원하지 않은 결혼이었지만 인간적인 예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나바 알리를 도망치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지만 뭐 서로 이제 끌리지 않으니까 좀 약간 벌거하고 있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유혈국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자, 전쟁은 강경파인 카톨릭 동맹, 리그의 지도자였던 기지공이 앙리 3세에 의해 살해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기지공 알리하고 앙리 3세가 동맹을 맺었는데, 기지공 알리가 이제 앙리 3세와 다투는 과정에서 앙리 3세에 의해서 살해되고요. 그때 이제 이 기지공을 따랐던 이제 다른 그 뭐냐면, 빠들이 이 앙리 3세를 살해를 푼 거야. 그러면 이제 기지공 알리하고 앙리 3세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허연은 그 당시 이제 부르봉에 나바른 알리가 있었어요. 얘는 신교도였고 위구노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가 이제 근데 앙리 4세가 됐다. 근데 이 앙리 4세는 카톨릭교도가 아니고 위구노였죠. 신교도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앙리 4세가 자신의 이제 종교를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앙리 4세는 카톨릭을 개종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앙리사세가 이제 위군의 지도여자였다는 점이다. 파리의 완강한 저항한 봉착한 앙리사세는 파리를 성사할 가치가 있다 하면서 나중에 카톨릭 개종했고 그리고 1598년에 낭트칙령을 공표했어요. 이 낭트칙령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위군의 일정한 지역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피비린내는 장기간의 종교 정쟁을 종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트 칙령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찾아봤거든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1598년에 앙리사세가 반포한 낭트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 낭트 칙령 내용을 보면요. 자, 1주 내용을 보면 1585년 3월부터 짐이 왕위 오기까지 그 기간 및 그 이전에 혼란기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은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지워지고 잊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냐 싸웠던 그 기억들 있죠. 이 내전의 기억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 싸움을 금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카톨릭의 국교지 확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카톨릭이에요. 10%만 이제 뭐냐면 위그노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3조 내용은 그 당시 다수의 카톨릭 신자를 안심시키고 이런 카톨릭의 어떤 중심의 국가의 종교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6조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이제 그 위그노드의 이제 종교 자유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들 사이에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소위 개혁 종교. 개혁 종교라는 건 위그노 그 세력을 얘기하죠. 개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양심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강요받지 않고 왕국의 모든 도시와 장소에 살고 머무는 걸 허용한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조나 27조 내용은 차별금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 종교를 믿는 이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대학, 중등학교, 뭐 학교에서 교육받는 걸 막거나 방해하는 어떤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는 개혁 종교에 믿는 이들이 그 왕국의 모든 공직과 지, 왕실 제후 국가의 지위를 받고 수행을 규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이제 그 뭐냐면 음, 그 개혁 종교 관련된 내용에서 그 뭐냐면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카톨릭 교도하고 이제 그 개혁포 교회 위구노가 다 대립이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재판관 수를 뭐 양수 공동 동수로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그 당시 이제 위구노 재판관 이렇게 딱 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위구노의 재산을 뺏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요게 이제 비밀 조약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공개되지 않는 그 비밀 내용이 있었어요. 그 미군의 이제 실질 안정을 보장하는 건데 란루셀을 비롯해서 150개 안정 요새를 유지할 권리를 하고 거기 수비대 주둔을 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그노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자체적인 이제 군사력을 갖춘 정치 세력을 인정받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런 거는 나중에 누이 13세 때 이제 뭐냐면 깨지죠. 요거는 나중에 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낭트 측량에 대한 당시의 반응을 볼게요. 어,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이제 그 시험문이 나왔죠. 파리 고등법원에서는 그 당시 왕의 칙령을 이제 접수를 해야지 이제 그 등록을 해야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데, 파리 고등법원에서는 그 그 칙령이 가톨릭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 하면서 10개월 동안 등록을 거부했어요. 그 앙리 사세가 이제 직접 법원에 찾아가 나는 신의 뜻에 따라서 이 왕국에 부름받았다. 나는 왕으로서 말하고 왕으로서 명령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거부해서 이제 등록을 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황 클레멘스 8세의 비판이 있어요. 자, 이 교황의 비판 내용이 예전에 한번 그 09년 기출 문제 있죠? 요 관련된 낭트칙령 나올 때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그때 교황은 낭트칙령을 이제 신을 불쾌한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것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이 칙령을 이제 이단을 용인했다고 분노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 교황 클레몬스 8세의 비판 내용이 이렇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구노춘도 불만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완벽한 건 아니거든. 예. 여기 보면 그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차선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모든 지역에서 위구노의 활동을 이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많이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거죠. 그래서 파리와 같은 주요 도시는 예배 금지하는 거고 뭐 공적 장소에서는 활동 제약 같은 제한된 방식으로만 이제 허용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위구노 칙령을 이제 깬 칙령이 뭐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누이 14세가 이제 했던 퐁테부르 칙령이 있어. 1685년. 예.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누이 13, 그러니까 알린 4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정치가 일단 종교적 하입을 시키면서 나는 이제 종교 자우를 떠나서 카톨릭은 개신을 떠나가지고 뭔가 좀 실용적인 정치를 이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립교회를 받고 나는 실용적인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구너 전쟁을 통해서 신교고의 이제 강신장의 극단파 외에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왕권의 강화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정치파, 폴리틱이라고 했고 신교도의 앙리사세 즉위, 그의 개종, 그리고 낭태칙령 등 일련의 정책은 이들 정치파의 승리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종교 분쟁이고 한때 헝클어졌던 절대왕정 앙리사세 이후에 다시 이제 뭐냐면 그 발전의 길을 올려 17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앙리 사세가 요 에스파니아야 베르뱅 조약을 맺게 돼요. 베르뱅 조약. 그래서 에스파니아 간섭을 시키는 동시에 그동안 에스파니아 점령했던 영토를 회수했는데 왜냐하면 위그너 전쟁 당시에 에스파니아가 카톨릭 편을 들면서 지원을 해줬어. 근데 말이 지원이지 실제로는 프랑스 영토에 나서 막 점령하고 그랬고 이제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르맹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에스파니아 점령했던 영토를 다시 회수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베르맹 조약은 여기에서 이제 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서강자에서는 그 뭐냐면 그 나와 있어요. 거기 본문 내용에 서강자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베르맹 조약이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 네. 자, 여기 보면 베르뱅 조약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 내용은 이제 그 당시 위구르 전쟁에 스페인 개입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 있죠. 또 캄브리지 조약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영토 반환, 형상 유지 정책, 프랑스 내정 불가석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나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그 뭐야, 그 조약 원본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약 사유 나오고, 이게 무슨 조약이냐 정도 그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조약문 내용까지 이제 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등민 조약이 어떤 내용이고, 잠깐 이제 읽어볼게요. 예. 베르뱅 조약 (Treaty of Province은 1598년 5월 2일 프랑스의 앙리 사세와 스페인의 펠리페 이 세 사이에 체결된 평화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약 50년에 걸쳐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벌어졌던 분쟁, 특히 프랑스 종교전쟁, 위그노 전쟁에 대한 스페인의 개입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약은 사실상 1559년에 체결된 카토 캉브레지 조약, 피스 오브 카토 캠브레시스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샵샵 주요 내용 1. 영토 반환. 스페인은 위그노 전쟁 동안 프랑스 내에서 점령했던 여러 도시와 요새를 프랑스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환 지역은 프랑스 북부의 칼레와 브르타뉴 지방의 일부였습니다. 2. 현상 유지, 스테이투스 코 안테벨름. 기본적으로 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즉, 스페인은 프랑스 영토에 대한 야심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3. 프랑스 내정 불간섭. 스페인은 더 이상 프랑스 내 가톨릭 동맹, 캐톨릭 리그를 지원하지 않고 프랑스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앙리 4세가 프랑스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군주임을 스페인이 사실상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샵샵 역사적 의의. 위그노 전쟁의 실질적 종결. 앙리 4세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1598년 4월에 낭트 칙령을 반포하여 국내의 종교 갈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베르뱅 조약은 외부의 위협이었던 스페인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프랑스가 36년간의 길고 참혹했던 내전을 완전히 끝내고 안정을 되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왕권 강화.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내부를 통합한 앙리 4세의 권위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부르봉 왕조가 강력한 절대 왕정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쇠퇴 펠리페 2세는 이 조약을 체결하고 몇 달 뒤 사망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장기화와 무적함대의 패배에 이어 프랑스 개입의 실패는 16세기 유럽 최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르뱅 조약은 프랑스에게는 평화와 안정을, 스페인에게는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한 중요한 외교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베르벤 조약 원문이 있거든요. 예,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현상 유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위그노 전쟁 때 가져갔던 그 여러 용토를 돌려줬다. 뭐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앙리사스의 이제 그 측근, 슐레 공작의 이제 해고록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클릭해가지고 잠깐 스톱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있고, 앙리사대가 파리 고등원에 보낸 서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조약 내용, 베드뱅 조약 내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 자, 그러면 앙리사대의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슐레 공작 같은 이제 유능한 보좌관을 얻어서 이 사람은 농업을 장려하고 도로와 교량을 개축하고 신사 한편 파리에서 사치품 공업과 견직물 공업을 육성했다. 그래서 왕은 후대에 국민으로부터 몹시 사랑받는 국왕이 되었고, 그 앞에서 이 왕의 이제 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또 외교 정책도 잘 했죠. 그래서 브루온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참 이달 나이에 강신자들에게 암살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중립기를 딱 받고 남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이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극자 극우들은 그래서 이제 뭐 카톨릭파들이나 완전히 이제 몰빵 카톨릭파나 아니면 위그노 이제 골수나 다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톨릭 신자, 완전히 이제 그 당시, 지금 시점을 때 구구와 같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 13세요. 그래서 이 루이 13세는 되게 어릴 때 왕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슈레이가 이제 그걸 보잘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이 리슈레이, 루이 13세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기 전에 서강자 내용을 한번 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서강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은 이제 그 몇 페이지야? 27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프랑스 종교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16세기 중반 이후에 프랑스의 신교도 세력은 크게 성장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했다. 몇 차례 이제 하해와 타협 시도에 불구하고 신교도와 구교도 관계는 그 뭐냐 원만치 못했는데 양측의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됐고요. 그러니까 본격적 위그너 전쟁 하기 전에도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 티격태격 이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생 제르맹 조약을 그 칙령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무마시키려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딱 비화된 것이 그 바시 학살 사건이죠. 그래서 1562년 기지감흥의 대군과 시아 군사들이 그 뭐냐면 바시를 지낼 때 신교도 집회에 난입해 74명을 학살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근호 전쟁이 이제 뭐냐면 계기점 트리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589년 신교도의 나바다 알리 그가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앙리 4세가 되면서 그 당시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나바다 알리 3세는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제 했는데 아마 이제 3세라고 하는 거는 그 나바르 지역의 그 앙리공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이어받은 공이 앙리라는 칭을 받아갖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앞에는 앙리 3세, 그 프랑스 왕 앙리 3세하고는 좀 약간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앙리 4세가 됐는데 이 앙리 3세는 그 프랑스 왕 앙리 3세가 아니라 예전에 나바르 지역을 통치했던 그 앙리 가문의 이제 뭐냐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자기 그 이름을 계속 이제 아들이나 자기 손자들까지 넘겨주잖아요. 서양 같은 게. 그 앙리 1세, 2세, 3세 붙이면서 그 나바르 앙리 가문에서 이게 불렸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프랑스 앙리 4세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전쟁의 전환점. 프랑스 앙리 4세 여러분들 그 앞에 앙리 3세가 있잖아요. 이어받았기 때문이고 요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자, 하여튼 앙리 4세는 명실상부한 프랑스 왕으로 수도 파리에 입성한 걸 위해서는 9년이나 시간과 카톨릭 개종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너무 저항이 심했어. 예. 그래갖고 파리는 미사 한 번의 가치가 있다. 말 남긴 걸 남긴 것으로 알려진 앙리사세 개종과 더불어 종교적 강군의 열기는 식어갔고 1595년 낭트 칙령으로 개신교의 종교 자유가 선포되었다. 자, 칙령 결과는 하나의 국가의 두 개의 종교는 당시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을 양식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가 원칙이었어요. 이게 뭐 신교든 구교든 딱 한 가지야. 그러니까 통치자의 종교가 위해서 통치자의 그 뭐냐면 그 시민들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인데 특이하게 하나의 국가의 두 개의 종교. 이 당시에는 지금은 정상적이죠. 그 당시 항상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종교적 어떤 다양성이나 뭐 감용 같은 게 없던 그 시절이니까요. 자, 내전 후 PPAG 왕국을 재건하기 위한 선택 여지가 선택 여지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쪽에는 카톨릭이든 뭐냐 신교든 다 포용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난트 칙령과 동시에 앙리 사세는 대의조 종교전쟁 기간 프랑스 내정에 깊이 관여했던 에스파 필리페 2세와 베르뱅 조약을 맺었다. 앞에 이제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대의적인 평화를 안착시켰다. 그럼 파리시를 재건하는 편 신교도 출신 슐리를 이제 등용해서 행정과 재정 개혁을 진행했다. 자, 앙리 4세 치세부터 루이 14세 이르는 1715년까지 이어진 프랑스의 위대한 세기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 아마 이 위대한 세기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 보는데 랑꼬트 이렇게 했네요. 예, 하여튼 그 시기가 있었다. 아마 이 당시 프랑스사에서 그렇게 불렸던 시기나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루이 13세로 이렇게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읽어보기로 하고 루이 13세하고 루이 14세는 같이 퉁쳐서 읽을게 서강제 내용은요. 자, 서계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이 어린 이제 루이 13세가 즉위하자 왕권이 흔들리고 혼란의 징조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1614년에 귀족의 요청으로 소집된 3부에
즉 시민계급과 귀족사의 날카로운 의견대로 왕권을 해산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신분회죠. 그러니까 마지막 신분회가 아니라 3신분이 아니라 그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직전했던 그 3신부 3부회 있잖아요. 3부회가 그때 이제까지 100년 넘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신부 3신분제 신분제 위회를 개최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 직전에 개최를 하게 되냐 거의 텀이 100년 정도 되는 텀이 있었는데 자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갖고 프랑스 대혁명 발생까지 1789년까지 이 3부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년 넘게 이제 1614년에 가서야 그러니까 1780 가서야 했는데 이게 기간이 뭐 100 한 몇 년이야? 150년이 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마치 이 3부의 성직 대표자로 이제 참석했던 투기된 니슈엘리가 재상이 돼서 국정을 담당하자 혼란이 사라지고 왕권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자, 이 니슈엘리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보통 유럽에 이제 그 외교가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 니슈엘리와 그다음 메테르니, 그 비스마르크 3대 이제 외교 천재죠.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 국제 정서를 잘 이용해갖고 자기만의 어떤 국제 질서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이 니슈에는 좀 특이하게 여기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그러니까 삼부회 중에 성직자 대표로서 했던 카톨릭 그 신공한 추기경인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정책을 보면 그 뭐냐면 대외 정책을 보면 그 대외 정책을 보면 카톨릭보다는 신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하게 되네요. 특히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30년 전쟁 때 누굴 지원했죠? 예. 그 당시 신교들을 지원했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의 어떤 종교적 신념과 달리 이 대외 정책에서는 뭐냐 프랑스 국익을 위해서 또는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교들을 지원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슈에이가 재상이 되면서 국정을 담당하게 되자 혼란은 사라지고 왕권은 확고한 기반을 구축이 됐다. 니슈에이의 궁극 목표는 왕권의 강화와 국력의 증진이었으며 모든 걸 국가 이성의 이제 그 이성, 즉 국가의 중립과 팽창에 필요한 욕구를 종속시켰다. 자, 이 국가 이성을 이제 뭐냐? 자, 이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프랑스어로 레종탱타라고 하거든요. 레종탱타. 이게 제 발음이 좀 시원치 않은데 레종탱타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국가 이유 또는 국가 수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국가 이성이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요 뭐냐면 레종탱타는 국가 이유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기 목적적인 국가가 국가 유지를 강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칙의 행동 기준. 예. 그래서 이 국가 이유 국가 이성은 일단은 이 국가 생존 강화가 그 자신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거 생존 강화 큰 목적을 위해서 법과 도덕, 종교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 이성은 권력 자체가 높은 목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는 그 존재 이유를 국가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 무슨 도덕적 윤리니 뭐 이런 걸 찾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 질서하면 심의 논리가 정되고 대개 이제 우리가 보면 국익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 것도 이제 미국 중심주의 뭐 이런 걸 내세운 것도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존의 뭐 도덕 종교 이런 윤리 같은 거 필요 없고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국가 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랑스의 국가 이성이 뭐냐? 프랑스의 국가 이성은 프랑스의 그 국가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니 그 윤리니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쉐는 이때 때 국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카톨릭을 믿고 추기경에도 불구하고 누굴 지원했냐? 그 당시 신교를 지원했다.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가 이성의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당시 신교를 지원했던 것이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낭트칠령을 그 낭트칠령으로 남서부 지방의 요소도시를 권리가 있다 했죠. 앞에 이제 위그노 칙령 때 비밀 조약에 따라서 거기 이제 그 내용이 있죠. 근데 위근의 정치적인 특권을 없애고 요걸 이제 없애고요. 그들의 본권인 란로스의 항을 점령했다. 아까 이제 그 뭐냐면 위그노 낭트칠령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비밀 내용하고 요걸 이제 무슨 칙령이라고 하냐면 서총에서는 그라스 칙령이라고 해요. 잠깐 이 그라스 칙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앙리사스가 아니죠. 23세들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루이 13세 때 알레스 평화조약 칙령인데 이게 그라스 칙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거 알레스 평화 칙령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루이 14세 때 공포했던 니슈엘리가 주도해서 공포했던 내용인데 요건 앙리 4세가 이 낭지 칙령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리 4세가 반포한 낭트 칙령의 비밀 조약에 보면 그 당시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로세 같은 그 요새 도시를 포함한 군사 정치적 자치권을 부여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가 안에 다른 국가를 용납한 거죠. 왜냐 독자적인 이제 무력을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군이나 군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만이 갖고 있고 다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국가 안에 다른 집단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사병으로 이제 해갖고 탄압받든지 국가 권력을 위해서 없애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를 이제 용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루이 13세가 이슈에 입장할 때는 종교적 자유는 좋긴 하는데 이게 이제 중앙 집권 구축하는데 상당히 뭐 걸림돌이 한다. 이게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군호가 이걸 기반으로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1627년부터 28년까지 그러니까 14월간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위군호의 최후 부류였던 란 로세를 이제 함락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칙령을 공표해가지고 그다음에 위군호가 보유했던 모든 요새 도시가 성벽을 이제 무너뜨리고 군사 조직을 해체를 했고요. 다만 이제 낭트 칙령이 보장하는 그 종교자는 인정해줬다 이런 걸 보시면 그 군사권을 뺏었다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글라스틴의 원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셜 추기경의 정치 유언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이건 종교적인 것보다는 좀 이제 왕권 강화, 중앙 집권 걸림돌 되니까 이걸 이제 막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글라스 칠령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요거는 좀 심층학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관련돼 갖고 서총에서는 잠깐 언급됐는데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는 것 같아.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흥분지성. 자, 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루이 13세 시대의 알레스 평화 칙령, 흔히 그라스 칙령, Edict of Grace로 불립니다. 이 칙령은 1629년 6월 28일 위그랑스 개신교도의 마지막 반란을 진압한 후 루이 13세와 그의 재상 리슐리의 추기경이 반포한 중요한 법령입니다. 이 칙령은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을 사실상 수정한 것으로 위그노의 정치적, 군사적 특권을 박탈하고 종교적 자유만을 남겨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그라스 칙령, 알레스 평화 칙령의 내용. 배경 앙리 4세가 반포한 낭트 칭팔은 위그노에게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라 로셸과 같은 요새 도시를 포함한 군사적 정치적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 a state within a state를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루이 13세와 리슐리의 추기경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정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위그노의 독자적인 세력이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위그노가 반란을 일으키자 왕실 군대는 1627년부터 1628년까지 14개월간의 처절한 공성전 끝에 위그노의 최후보루였던 라로셸을 함락시켰습니다. 주요 내용: 라로셸 함락 후 루이 13세는 위그노의 저항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알레스에서 평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권리 박탈, 위그노가 보유했던 모든 요새 도시 드 스르테의 성벽을 허물고 그들의 군사 조직을 해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위그노는 더 이상 독자적인 무력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자유 유지, 낭트 칙령이 보장했던 종교의 자유와 신앙 활동, 법적 평등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위그노는 여전히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예배의 복원, 위그노 지역에서도 가톨릭 예배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칙령은 반란 세력에 대한 은초 그레이스를 베푸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라스 칙령이라고 불립니다. 즉, 반역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관용을 베풀어 종교적 자유는 유지시켜 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사료. 사료 1. 그라스 칙령, 알레스 평화 칙령. 원문 발췌. 오픈 쿼트. 제2조. 낭트 칙령과 그에 따른 선언 및 비밀 조항들은 본 칙령에 의해 폐지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온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집행될 것이다. 제2조. 소위 개역 개신교의 신자들은 왕국의 모든 지역에서 그들의 신앙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단, 본 칙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그러나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요새와 방어시설, 그리고 성벽은 즉시 파괴되어야 한다. 13세는 그들의 반란과 과거의 모든 행위를 사면하며 그들을 짐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다시 받아들인다. Close quote. 사료 해설. 이 조항들은 칙령의 핵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1조와 2조는 낭트 칙령의 종교적 조항은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위그노드들을 안심시키고 더 이상의 저항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반면 제3조는 이 칙령의 진짜 목적인 위그노의 무장 해제와 정치적 영향력 제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는 왕이 베푸는 은총임을 분명히 하고 왕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료 2. 자, 리슈 여기 보면 이제 위그노 니스의 추기의 정치적 유언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각자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니슈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라스 칙령을 이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정책이 있는데 그는 이제 대귀족의 궁중 응모와 지방귀족의 반항 그리고 중세 허덕였던 농민의 반란을 진압하고요. 국왕에 의해서 임명된 지방장관을 새로이 정부에 파견하여 사법, 치안 유지, 재무 등 지방 행정을 관장했겠다. 주로 이 지방장관은 시민계층이 부유주의들은 이제 파견했죠. 그리고 중앙의 국무회의를 강화해서 전문화시켰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의 관료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이제 관료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간제죠. 매간제.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동유럽의 절대 왕정하고 좀 비교하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동유럽의 이제 그 절대 왕정에는 매간제가 없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간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이제 그걸 사들이면 나중에 이제 또 이걸 세금을 내면 일정한 이제 뭐냐면 상속세 같은 걸 내면 이걸 또 간직을 자손들에게 세습을 시킬 수 있죠. 이게 폴렌트 제도하고 이제 하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된 이제 간직의 매간제를 통해서 또 상속을 통해서 형성된 관료 집단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그 파리 및 지방의 고등법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범법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범법귀족. 정통적인 귀족은 창건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발음이 안 돼. 법복을 입었기 때문에 법복을 그래서 법복귀족이 한다. 주로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종조의 총권 귀족과 함께 창건 귀족과 함께 이 범법 귀족은 요게 이제 귀족으로 편입이 되죠. 예. 프렌트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상속이 됨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다 봉급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들 자체가 이제 돈도 많고 봉급보다는 이런 직무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고요. 예. 그리고 요거 자체가 일종의 이제 법복 귀족으로서 귀족의 어떤 이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관료 체제가 형성이 됐고요. 법복 귀족 중심에. 그 다음에 그 왕은 이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왕한테 대립하고 이제 기어오르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좀 놔두고 새로운 관료 세력들을 이제 실무적인 관료 세력들을 뽑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새로운 신관료 체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루이 13세 때 지방 장관들, 이 지방 장관을 이제 왕이 직접 임명해서 뭐냐면 여기 가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제 뭐냐면 봉급을 이제 주로 타먹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얘네는 개기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료 체제, 프랑스 관료 체제는 이렇게 이제 그 매매제를 형성해 관료 매매제 형성을 통한 형성된 범법 귀족들과 그 다음에 또 그냥 봉급만 받고 상속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오제는 일반 공무원 같은 이 지방장관 그 왕권의 수발 역할하는 지방장관 중심은 신관료 체제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관료 체제 핵심 그래서 고등법원 요 타율을 이제 해가지고 뭐 재무관료들도 여기 속하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프랑스 메간제가 동유럽의 이제 절대 왕정과 비교해서 한번 잠깐 언급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요게 이제 그들이 이제 구 관료 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는 폴란트 제도다. 폴렌트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일정한 그 뭐냐면 세금을 내면 상속이 허용되는 제도죠. 예. 그래서 범법 귀족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읽어볼게요. 자, 대외적으로 30년 전제에 개입해서 독일의 신교도를 지원함으로써 프랑스의 국위를 증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발로아 왕조가 합스부르크 왕조하고 계속 이제 그 당시에 예전부터 발로아 왕조가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르 왕조도 합스부르크하고 대립을 했어요. 유럽 패권을 둘러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합스부르크에게 이제 뭐냐면 저항했던 신교도를 지원해갖고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들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브루 왕조의 유럽 패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몇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그 당시 프랑스 귀족들이 결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투라는 간행을 이제 금지시켰다. 결투를 금지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누이 14세죠. 이 누이 14세도 어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게 뭐냐면, 직접 이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마젤랭이 이제 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마젤랭 사망 후에 성년이 되고 나서 이제 친정을 두죠. 예, 친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 자, 리슐레의 후계자로서 누이 14세의 미성년기에 보잔 이탈리아 이제 출신이었던 추기경 마젤란인데 요것도 이제 아까 니슈엘처럼 철저하게 국가 이성을 신공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국무회의 강화와 지방장관 임명. 지방장관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뭐냐면 그 왕의 수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권한이 축소된 파리 고등보훈과 귀족들이 이른바 포로 등의 난을 일으켰다. 자, 이 난은 국민 속에 특히 시민 계급에게 참된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오히려 마젤란의 권력과 관료제적 절대 왕정을 강하게 확립시킨 결과였다. 그래서 이 포로동의 난 1차와 2차를 거쳐 두 번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거 난에 명칭하고 여기에 관련된 그 의미, 결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잠깐 찾아봤어요. 이 포로동의 난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좀 보면 포도당에 관련되는 내용은 서양사 총론에 자세히 나왔는데 서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이 프로데네아는 이제 1648년부터 1653년까지 일어난 프랑스에 일어난 대규모 반란이에요. 예. 그래서 이 프로동이라는 말이 그 당시 파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총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난이 그 1차, 2차 난이 일어났는데 1차는 고등법원에서 일어났고요. 법관들 중심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2차는 귀족들 프로동이나 아마 이제 지방장관이 파견되니까 중앙집권에 반발해갖고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이제 루이 14세가 어릴 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마젤랑이 이제 국정을 실권자였고, 요 난을 진압한 것도, 마젤랑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두 개의 이제 고등고의 푸르등론과 귀족의 푸르등랑이 있는데, 요 전개 과정하고 결과의 관련된 사료, 요 내용도 있거든요. 요걸 한번, 또 심화학습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아래에 요청하신 프롱드에 대한 전체 설명을 요약 없이 그대로 프로드, 제시합니다. 프로드, 프롱드의 난은 프로드, 1648년부터 1653년까지 프랑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란입니다. 프로드면 이는 루이 14세가 어린 시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절대 왕정에 대한 귀족과 파리 고등법원의 마지막 대규모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파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새 총을 의미하는데 이는 반란이 심각한 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다소 경박하게 여겨졌음을 시사합니다. 이 난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고등법원의 프로멘테르 1649 법관들이 중심이 된 반란, 귀족의 프롱드 1650 대귀족들이 주도한 반란, 프롱드의 난 설명. 배경, 루이 13세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루이 14세는 5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후인 안도트가 트리슈가 섭정을 맡았고 그녀는 이탈리아 출신의 재상줄 마자랭 추기경에게 국정실권을 맡겼습니다. 마자랭은 30년 전쟁의 막바지 자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특히 관직을 가진 법관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파리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관 세력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칙령 등록을 거부하며 재상 마자랭 행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전개 고등법원의 1648년 파리 고등법원은 11개 조항의 개혁안을 발표하며 왕권의 제한, 불법적인 체포 금지, 새로운 세금 부과 시 고등법원의 동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마자랭과 안도트리슈가 고등법원의 지도자를 체포하자 파리 시민들이 봉기하여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했습니다. 결국 왕실은 파리를 떠나 피신해야 했고 이듬해 타요 화약에 서명하며 법관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서야 파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귀족의 프롱티스트는 고등법원의 저항이 성공하는 것을 본 대귀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왕족인 콩데를 비롯한 대귀족들은 마자랭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단계의 프롱드는 귀족들 간의 이합 집산과 개인적인 야심으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하고 폭력적인 내전 양상을 띄었습니다. 콩데공은 한때 스페인 군대까지 끌어들이며 파리를 점령하려 했으나 내분에 지친 시민들의 외면과 귀족 세력의 분열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결과와 의, 수년간의 내전으로 프랑스 전역은 황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귀족들의 이기적인 권력 다툼과 끝없는 혼란의 염증을 느꼈고
차라리 강력한 왕권만이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652년 몇 성년이 된 루이 14세가 파리로 귀환했을 때 시민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프롱드의 난은 결과적으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강력한 왕권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린 시절 반란군에 쫓겨 파리를 탈출했던 굴욕적인 경험은 루이 14세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가 훗날 강력한 절대 군주가 되어 귀족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포로동의 난을 이제 봤고요. 그 밑에 이제 관련 사료들이 쭉 있거든요. 한번 이제 스톱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볼게요. 그 앞에 이제 포로동의 난 때 그 어릴 때 이제 그 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도망가기도 했던 이 루이 14세 입장일 때는 이게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 이제 강력한 이제 중앙 집권적 국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의 어떤 기반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포로동의 난을 겪었던 이제 국민들도 염증이 느껴서 결국에 루이 14세를 이제 뭐냐면 적극 지지하죠.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서 평화를 선사하는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를 했는데 약간 이제 장미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당시 이제 장미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절대 왕권을 지지했던 그 영국민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투도 왕조도 그 식으로 해갖고 절대 왕권을 누렸던 같이 루이 14세도 요 포로동의 난이 일종의 전화위복의 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년에 달한 이 루이 14세는 그 당시 재상을 두지 않고 직접 통치를 했어요. 예.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콜베르라고 하는 재무장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뒀죠. 자, 그는 이제 총명하고 우아했으며 위대한 이제 지배자로서 거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스스로 국왕의 일이라고 라고 말한 국가 통치에 전념했고요. 그의 치세는 위대한 세계가 되었고 그는 태왕왕이라 불렸다. 자, 루이 14세기는 유능한 이제 그 보좌관과 장관이 이제 많았으나 그 중에 축출한 인물 중에 하나가 재무를 담당했던 콜베르였다. 그는 이제 식민 계급 출신으로서 그 당시 재무 외에도 상업이나 농업, 해군, 식민지 같은 강건한 국정을 총괄했다. 그래서 재상은 두진 않았지만 실제 재상 역할을 했던 게 콜베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시민계급 출신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관료와 신관료 중에 그 신관료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재무 쪽은 그 뒤에 앞에서 이제 주에서 볼 수 있듯이 구관료 계통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 재무관료는 구관료 계통인데 자 근데 얘네들 특이하게 이제 콜베는 신관료 출신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 문맥을 볼 때는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왕의 출신의 관리로서 콜베르주의 보통 정형적인 이제 중상주의가 이제 대표적인 콜베르주의죠. 콜베르주의라는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에 보면 중상주의 관련된 사료 나올 때는 요 콜베르주의가 나오죠. 이 콜베르가 말했던 내용이. 자, 그는 먼저 재정개혁을 착수하고 개간과 관계시설 확충 등 농업진흥에 이제 힘썼으며 그가 무엇보다 힘을 기울인 것은 뒤처진 프랑스 공업의 육성이었다. 그는 국립공장과 특권 이제 매뉴팩처를 설립하고 이게 특권 매뉴팩처는 이제 일종의 정경 유착 기업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중상주의를 추구했던 국가들은 특징이 하나는 정경 유착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상업 자본주의라고 하죠. 상업 자본가에게 정치 자금을 받고 그들에게 독점권을 준 후에 했고 또 이 정치 자금을 자신의 어떤 상비군 유지나 관료제 유지에 크게 이용했죠. 그러면서 절대 왕권을 이제 유지하는데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왕조 전쟁이 하면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이런 정경 유착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또 끊어서 전쟁에 동원할 필요도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각종 특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본 대여, 장려금의 하사, 외국인 기술자 유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내 공업과 육성을 보여 힘쓰고 수요 억제 및 수출 증대를 했다. 그러니까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역 차익사에 입각했고 수출과 수입 중에 수출을 더 늘려서 그 당시 금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상주의 한 방법인데
요건 뒤에 이제 중상주의 정책 할 때 좀 더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국내 관세 정비, 도로의 수축, 랑구도 운하의 이제 개통 등 상업 발전을 깨웠다. 자,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그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깨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보통 동인도 회사는 이미 이제 네덜란드나 영국이 만들었잖아요.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특허를 받고 그 특허에 따라 독점권을 받아서 그 뭐냐면 무역을 했던 회사들이죠. 근데 이게 단일 무역 회사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그 지역의 식민지를 지배할 권한도 좋고요. 그리고 군대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동인도 회사니 서인도 회사니 하면서 특허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식민지를 경영했냐?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했다는 거 보시면,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국가가 직접 나가고 하는 거는 할 때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 그래서 거기 가갖고 싸워서 뭐 패배를 좀 하거나 실패했다면 다 이게 국가나 국방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하면 리스크가 분산되겠죠. 이건 국가나 국방이 아니라 그 뭐냐 회사 책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전쟁에서 뭐 지고 전투에서 패배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도 이건 이제 그 프랑스 군이 죽은 게 아니라 영국 군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용병 부대가 가서 죽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니 서인도 회사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냐 식민지를 개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의 증진과 식민지 획득에도 노력했다. 자, 그의 모든 사업이나 전체 정책에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노력으로 유럽 전체도 또 불황기 17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국부와 국력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앞부분에 17세기 위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냥 별 중요하지 않게 건너뛰었지만 16세기 때 지리산의 발견 때 이때 잠깐 반짝했죠. 뭐 가격혁명이니 상업혁명이니 했는데 다시 불황기를 이게 17세기 때야. 17세기에 상당히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그 위기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당시 나름대로 프랑스는 그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국력을 증식시킬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루이 14세는 이러한 국부의 증대를 바탕으로 파리 교회에 호화찬란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예술을 장려하여 라신이나 코르네유, 몰리에르 같은 위대한 극작가가 나아 프랑스의 고전 문화를 바로크 양식에 꼽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의 궁중 생활을 호화롭고 세련된 걸 꾸몄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정치적 목적도 있어요. 궁중 생활 호화롭고 그래서 맨날 거기에 그 파티 열고 파티에 참가하려면 막대한 또 비용을 이제 귀족들이 부담해야 되고 또 에티켓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절차를 복잡하게 해갖고 그걸 또 하려고 또 비용을 많이 쓰고 그럼 비용이 떨어지면 이제 귀족들 가난한 귀족들 또 국왕이 좀 약간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그를 통제하는 그래서 이제 귀족 세력을 건재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역교도 문제 성향 법칙 있죠. 성향 법칙에서 한번 이제 나온 적 있어. 예문호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루이 14세의 궁중 생활은 후에 이제 유럽 각국의 군주나 국왕들도 모방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어는 유럽 외교가와 사교의 언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왕실들이나 러시아 왕실 같은데 그런 왕실들에서는 프랑스어를 쓴다. 프랑스어를 자국어 그러니까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쓰는데 왕족들과 이제 귀족들은 프랑스인데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백성들은 자기 모국 독일어 러시아를 쓰거든요. 이게 좀 약간 계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루이 14세는 위대한 국민에 걸맞게 군사의 양성에도 주력했고 그의 주변에는 당대 제일가는 궁정관의 누부아와 축선수에 뛰어난 보방, 그 다음 명장 트루렛, 예, 제 발음이 좋은데 티렌 등이 있었다. 자, 그리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어 17세기 이제 뭐냐면 후반에 프랑스는 유럽의 가장 우월한 지위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루이 14세가 쭉 진행했던 여러 왕조 전쟁을 해요. 왕조 전쟁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이제 있는데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이전에도 이 사람이 한 네다섯 번 그것도 왕조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네덜란드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파뇰 네덜란드 벨기에도 지금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아우쿠스 부르크 동맹 전쟁도 있고 그래서 한 네다섯 번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왕조 전쟁은 다음 타임에 좀 하고요.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뭘 보냐? 요거 하기 전에 자, 루이 14세가 했던 정책 중에 그 당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야, 그 뽕떼부류 칠령 있어요. 뽕떼부류 칠령. 예.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위대하신 이제 군주이신 지메 조보 앙리 대왕께서 국내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말해주신 평화가 당시의 성대왕대 치세 중에 일어났듯이 소위 개혁 종교, 이 소위 개혁 종교는 이제 위구르 전쟁을 했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598년 4월에 낭트에서 공포하신 칙령을 통해 전순한 종교를 믿는 그 앞에 이제 위그노들이죠.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예배를 갖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에 취할 행동을 규정하셨고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결론은 이제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낭트 칠령을 뭐냐 폐지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뽕떼블류 칠령의 내용이야. 이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뽕떼블류 칠령은 그 당시 종교 자유를 이제 뭐냐면 금지시켰죠. 그때 이제 위근호의 정치 망명을 금지했어요. 이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어요. 칙령에는 다른 데 도망가지 마. 그리고 너네 뭐 도망갈 때 뭐 돈 내놓고 가라. 뭐 그렇게 이제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재산 다 내놓고 가라는 거는. 자, 근데 실제로는 망명을 했다. 요게 실제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잠깐 이 부분을 볼게요. 자, 1685년 10월에 국왕은 공식적으로 낭트친령을 철폐하고 위구노들의 예배를 올리고 자식들의 신교를 이제 교육시키는 해외로 도피하는 걸 금지시켰다. 그래서 교회 파괴와 아동의 납치 그리고 파리의 주요 도시로부터 위구노들을 추방하는 방법에 지지된 탄압 정책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 해외 이주를 금지시켰지만 실제로 실패했다. 해외 이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이주의 금지 조치는 실패했다. 근데 해외 이주 금지 조치가 어디에 있냐? 뽕대무효 칠령에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고 실제로는 실패하고 망령 많이 갔다.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가냐? 그 옆에 있는 나라들 가죠. 스위스, 독일, 그래서 네덜란드. 그래서 있고 특히 이제 뭐 스위스 같은 데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주로 가는 게 산업 자본가들이나 이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시계 산업이 스위스에 가서 이제 크게 번성했다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갔던 사람들이 상공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이제 상공업자 금융가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이제 해외 빠져나가면서 재정 악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낭트친의 폐지와 관련된 그 결과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서양사 총론에 이제 낭트친령 폐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낭트 칠령이 철폐되면서 교회가 폐쇄되자 그들은 해외로 망명됐는데 17세기 말에 이르러 그 수가 30만에 달했다. 자, 위군어의 해외 망명으로 프랑스 사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들 계기로 위군어의 숙련국들이 해외로 방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많은 자본이 유출되었다. 그 대신에 위군어를 받아들인 네덜란드, 영국, 브랜덴부르크 등 이웃나라의 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 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뽕떼부유 칠령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인데 요 자세한 내용을 좀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좀 보충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뽕떼프로 칠령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뽕떼프로 칠령을 통해서 위군을 받게 하니까 그 당시 포르투갈의 선제의 프레디 비에름이 포츠담 칙령을 공표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그 뭐냐면 위군을 받아들여서
어떤 자신의 이제 뭐냐면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뭐 비자에 대해서 막대한 이제 뭐냐면 수수료 내다고 하면서 해외 인재를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악수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런 상황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유입이 안 되면, 미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의 힘이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신의 발전 원동력을 삼았던 건데, 이렇게 이제 뭐냐면, 무슨 비자죠? 유학생 비자 같은 걸 이제, 얻을 때는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좀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그 느낌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계 패권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중국이 제가 이제 미국을 좀 앞서갈 할 것 같거든요. 패권 국가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좀 있으면 자, 뭐 어쨌든 그렇고 자, 여기 뽕태블릿 칠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앞부분은 좀 건너뛸게요. 이 추가 설명부터 한번 물론입니다. 읽어볼게요. 아래 요한 퐁텐블로 칭 1590하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만들며 즉 87년간 유지되어 온 종교 관용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료는 루이 10세기로 보입니다. 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해외 보강 및 추가 설명. 사료 1. 퐁텐블로 칙령의 핵심 조항. 퐁텐블로 칙령은 낭트 칙령 폐지뿐만 아니라 위그노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픈 쿼트 제1조 우리는 1598년 4월 낭트에서 선왕이 반포한 칙령 및 그 이후에 개혁 종교를 위해 공포된 모든 칙령과 법령을 무효로 하고 폐지한다. 제2조 우리는 소위 개혁 종교 신자들이 왕국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예배도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3조 우리는 왕국 내 모든 개혁 종교의 교회 사원을 즉시 파괴할 것을 명한다. 제4조 우리는 모든 개혁 종교의 목사들에게 만약 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을 경우 이 칙령이 공포된 지 15일 이내에 왕국을 떠날 것을 명한다. 제10조 우리는 모든 개혁 종교 신자들이 왕국을 떠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남성은 갤리선 노역형에, 여성은 재산 몰수와 함께 구금형에 처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위근호의 목사들은 나가라. 그래서 이제 있고, 대신에 신도들의 대부분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나가는 걸 금지시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위근호 신자들 국내 금지를 이제 나가는 걸 이제 뭐냐면 이주를 금지시켰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안 지켜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Close quote. 사료 해설. 이 조항들은 루이 14세의 정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목사들은 추방했지만 일반 신도들의 이탈은 금지하여 강제적인 개종을 압박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는 금지되고 교회는 파괴되었으며 국외 탈출은 중재로 다스려 위그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료 2. 위그노의 망명과 기술 유출에 대한 기록, 시몬 공작의 회고록. 루이 14세 시대의 귀족이었던 생시몬 공작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퐁텐블로 칙령이 프랑스에 끼친 끔찍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오픈 쿼트. 낭트 칙령의 폐지는 프랑스의 모든 상공업을 파괴하고 왕국을 약화시켰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과 박해를 피해 도망쳤다. 무역은 고사했고 외국의 함대는 10만 명에 가까운 최고의 선원들로 채워졌다. 외국의 군대는 600명의 장교와 2,000명의 병사들로 강해졌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적국으로 가서 그 나라들을 번성하게 만들었다. Close quote. 사료 해설. 이 기록은 퐁텐블로 칙령이 종교적 문제를 넘어 프랑스의 경제적, 군사적 자해 행위였음을 증언합니다. 당시 위그노들은 상공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기술자와 상인이 많았습니다. 금지에도 불구하고 약 20만 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프로이센 등 개신교 국가로 탈출했습니다. 이들의 이주로 프랑스는 막대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반대로 이들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료슴, 난민을 환영하는 포츠담 측 노년.
프랑스에서 위그노 박해가 시작되자 프로이센의 선제후 프리드리 빌헬름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포츠담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오픈 쿼트. 우리는 프랑스 왕국의 종교 박해로 인해 고통받는 개혁파 복음주의 신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영토와 지방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피난처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들이 정착하는 도시에 집을 마련해주고 상업과 생업에 필요한 모든 특권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Close quote. 사료 해설. 이 사료는 퐁텐블로 칙령의 국제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루이 14세의 종교적 불관용 정책이 프랑스의 국력을 갉아먹는 동안 프로이센과 같은 경쟁국들은 종교적 관용을 통해 프랑스의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하여 국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 국가들 간의 종교와 기술과 인적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 구도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필요하시면 위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제작, 도식 정리,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루이 14세가 이제 전개했던 여러 왕조 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이제 좀 읽으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이제 그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이 있겠는데 내용이 너무 적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요걸 보면서 좀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이 에스파냐 왕위승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예, 네덜란드 전쟁도 있고 그 당시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도 있고 스페인도 그 벨기에도 공격을 했고 여러 이제 전쟁들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 전쟁 관련된 내용도 한번 좀 볼 필요 있어요. 왜냐면 요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문제 나오면 이 앞부분에 했던 전쟁도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내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하고 내일 한 거하고 한강 묶어가지고 같이 올릴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뵐게요.